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5%나 급등하면서 6,936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운 거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요. 7,000피까지 이제 63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연준 이야기, GM 한국 사업장 이야기까지 알찬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5월 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 무려 5.12%나 올라서 6,936.9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게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5%가 오른다는 건 시장 전체의 가치가 하루에 수십조 원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ITF를 100만 원어치 갖고 있었다면 하루 만에 5만 원이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이날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장 시작부터 전장 대비 2.79% 오른 6,782에서 출발했어요. 이미 시작부터 강하게 올랐던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름폭을 키우면서 6,800선을 넘고 단숨에 6,900선까지 뚫어버린 거죠. 장중 최고치가 6,937포인트였은 이가 거의 종가랑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장의 상승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죠. 이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이 뭐였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에 무려 3조 184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기관도 1조 9,352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둘이 합치면 약 5조 원에 가까운 매수세가 쏟아진 겁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요. 4조 7,90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른바 차익 실현에 나선 건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이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도 지수가 5%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파워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핵심 중에 핵심,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야겠죠. SK하이닉스가 이날 16만 1,000원, 12.64%나 급등해서 144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른바 140만 닉스를 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SK하이닉스가 단일 종목으로는 한국 증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선 거예요. 1,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680조 원 정도 됩니다.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로 이런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SK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도 덩달아 17%대 급등하면서 99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100만 원 문턱까지 온 거죠. 삼성전자도 빠질 수 없죠. 삼성전자는 12,000원, 5.44% 올라서 23만 2,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게 52주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신고가를 찍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5%, 현대차 1.5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39%, 삼성전기가 무려 10.34%나 올랐습니다. 코스피 최고치 랠리에 증권주로도 매수세가 몰려서 삼성증권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유한타증권 14.86%, 한국금융지주 9.17% 등 증권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폭등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지난주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0선을 넘겼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4월 한 달 동안 각각 10%, 15% 이상 올랐는데 이건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에요. AI 관련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둘째, 양희루 삼성증권 연구원의 분석이 인상적인데요. 반도체의 최종 수요가 글로벌 생산성을 개선하는 AI라는 점에서 과거 반도체 사이클 대비 가격 하락이 늦고 하락폭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아진 생산성이 글로벌 유동성 확장세를 이어가게 하고 이게 다시 빅테크 기업의 투자 여력이 된다는 선순환 구조인 거죠.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가동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브렌트 유가 1.9% 하락한 배럴당 106.1 6달러에 마감했고 WTI도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유가 하락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니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5,15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지영킴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진단했어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연준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반도체 등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으로 지수가 레벨업한 상황이라고요.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미이란 협상 타결 가능성 등 상방 재료도 있으니까 이번 주도 코스피가 고점을 높여가는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놓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거래량도 봐야 하는데요. 이날 코스피 거래량이 8억 6,400 129만 주, 거래 대금은 무려 41조 2,007 124억 원이 웃습니다. 상한가 3개를 비롯해 392가의 종목이 올랐고 476개는 내렸는데요. 지수가 5% 급등했는데 내린 종목이 더 많다는 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건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워낙 크게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연준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4월 29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세 번째 연속 동결인데요.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표결 결과예요. 8대 4로 결정이 났는데 4명이나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이게 1992년 10월 이후 처음이에요. 30년 넘게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도 흥미로운데요. 스티브 미라는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자는 거죠. 반대로 베스 해맥, 닐 카시카리, 로리 로건은 금리를 동결하는 건 동의하지만 성명서에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완화 편향 문구를 넣는 걸 반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리 인하를 원하는 비둘기파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자는 매파가 동시에 반발한 거라 연준 내부의 의견이 사방으로 갈라진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회의가 사실상 제롬 파월 의장의 마지막 FOMC 회의였다는 점이에요.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가 올해 5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이사직은 2028년 1월까지지만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FOMC였던 거죠. 파월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워시는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5월 11일 주에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FOMC 회의인 6월 16일부터 17일에는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의 금리 정책은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도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이 높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발언 해제됐는데요. 이건 현재 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동시에 필요하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 다른 일부에서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칼라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존 쿠드니스 CEO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경제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폭발적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강한 기업 실적, 우호적인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자동차 산업 이야기입니다. GM 한국 사업장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47,760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데요.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월 4만 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총 46,949대를 판매했는데요. 이 중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31,239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5,710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7%, 24.7% 증가한 수치예요. 특히 트레일블레이저의 성장세가 눈에 띄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차종의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는 GM 한국 사업장이 기획부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모델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팔리고 있다는 건 한국 자동차 제조 역량이 글로벌 수준이라는 증거죠.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만 이 두 모델이 총 42만 2,792대 판매됐었는데요. 소형 SUV 세그먼트에서 약 43%의 점유율을 기록한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수 시장을 보면 상황이 좀 다른데요. 4월 국내 판매량이 811대에 그쳤어요. 지난해 4월에 1,326대에 비하면 38.8%나 감소한 겁니다. 이건 좀 복잡한 구조적 문제인데요. GM 한국 사업장은 사실상 수출 중심의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글로벌에서는 엄청나게 잘 팔리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는 현대 기아차에 비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판매 실적은 좋지만 국내 고용이나 내수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구스타보 콜로시 GM 한국 사업장 영업부문 부사장은 두 모델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이에요. AI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변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지정학적 이슈까지 경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